많은 감정적인 배려를 해줬는데 팀원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싸가지가 없다든지 또는 일을 엉망으로 해놔가지고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 제가 잘못한 건데 왜 내가 욕먹냔 말이야. 근데 결국 번아웃에 빠져. 왜? 모든 일은 내가 다 하고 내가 무슨 팀장이 아니라 마당새가 된다는 말이 이 경우요. 안녕하세요, 일잘력의 일타 강사 태사영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리더십 관련 콘텐츠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에서 댓글을 보다 보니까 팀장분들에 대한 불만과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뭐 거기서 막 여러분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싸우는 게 제일 재밌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팀장 또는 리더십이라 통칭할 수 있을 텐데 그분 입장을 좀 변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억울할 수 있어. 이분들이 일 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고민하면서 일을 시키기 어려워하는 팀장님들을 해석하고 함께 솔루션을 알아보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무슨 사람의 유형이 있다 이거 좀 안 맞긴 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HR이니까 인사는 사람을 패턴화 뜨고 유형화를 시켜가지고 확률을 계산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 어딘가 스펙트럼에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는 감정 공감형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F가 강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F가 나쁘다는 뜻도 아니고 감정 공감을 하는 게 안 좋다는 뜻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강한 분들, 감정에 되게 예민하고 내 감정이 때때로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감정이 업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그게 좀 더 크게 느껴지는 유형이 아무래도 좀 어려움 많이 느껴요.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무한 의심형이 있습니다. T형에 강한 사람이 조금 이쪽이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감정 공감형이 일을 시킬 때 되게 어려워하는 현상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일을 못 시켜. 저 사람의 감정이 너무 중요한 거야. 이 일을 시키면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힘들진 않을까? 제가 나중에 나한테 뒷담화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들 때문에 실제 일을 못 시켜. 그러다 보니까 팀원이 어느 순간 떠받들어야 돼 상사가 되는 거야. 뭐 일을 시키긴 하는데 그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그 사람들과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일도 중심으로 시키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당연히 그런 건 아닌데 목표에 대해서 치밀하게 고민하거나 같이 경론을 하면서 이 목표가 맞냐 어쩌냐라는 거를 따지는 걸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페셔널한 감정 공감형은요 그 단계에서 아주 날카롭게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강해지면 이제 번아웃으로 가는 거야. 억울해. 이게 어디서 기인하냐면 내 나름 팀원들 진짜 많이 챙겨줬거든. 그리고 업무 시킬 때 네가 해야 될 거 내가 다 해줬잖아. 많은 감정적인 배려를 해줬는데 팀원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싸가지가 없다든지 또는 일을 엉망으로 해놔가지고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 제가 잘못한 건데 왜 내가 욕먹냔 말이야. 이런 것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쉽게 믿고 의지합니다. 뭐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바꿔서 해석하면은 그 사람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의 감정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쉽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위에 다른 사람까지 생각을 잘 안 해.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무한 의심형에 나타나는 현상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팀원들은 이런 댓글 반응이 있더라고요. 똑똑한데 의심 많고 정보 공유 안 하고 혼자 일하는 상사는요 무한 의심형 상사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죠. 또 무한 의심형을 멍청한데 부지런한 상사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의심이 많음, 동료 절대로 안 믿음, 크크, 책임지기 싫어서 뒷담 존나게 함.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혼자 존나 바쁨. 이런 댓글 반응을 가지고 있는 상사들이 좀 무한 의심이 있어서 그래. 의심이라는 전제 안에 뭐가 있냐면 사람을 잘 안 믿고 썩 마음에 들지가 않아. 그러니까 매사에 의심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한 의심형 현상에 나타나는 현상 대표적인 게요, 업무를 잘게 쪼갭니다. 얘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지금 확신이 없다니까. 그리고 작은 걸 시켜봤는데 제대로 한 적이 없어. 근데 어떻게 큰 일을 시키겠냐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사고 쳐도 되는 범위 하에서 줘보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하나하나 잘 캐치업이 되면 이제는 이 정도 업무를 시킬 수 있겠다, 신뢰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기도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뭐 모든 정보라고 말하는 표현이 좀 더 맞을지 모르겠어요. 정보 공유가 많아질수록 자율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럼 이걸 해야겠네, 이렇게 해야겠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한 의심형의 상태에 돌입한 팀장 눈에는 팀원이 아직 그걸 판단할 만한 눈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은 이 사람이 정보를 많이 줬더니 내가 시키는 것도 안 하고 엉뚱한 걸 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정보를 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현상은요, 기본적으로 시니컬합니다. 그래서 사실 잘 믿지를 않아요. 회사도 못 믿겠고 상사도 못 믿겠고 부하 직원도 못 믿겠고,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좀 시니컬한 면이 있고 비판적인 의견처럼 보이는 언행을 보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원인에 대해서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정말 많은 팀장님들을 분석하고 뽑아보고 교육시켜보고 평가해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요 경우에 이런 원인들을 가지고 있더라. 팀장님들은 이걸 보면서 막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 형은 저렇게 생각하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혹시 내 안에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닌가를 반추해 보시는 정도로 쓰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업무를 느낌으로 한 경우가 많아. 업무를 뭐 바이브 태스크야 완전히. 과정을 되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기준을 가지고 프로세서 분석을 거쳐서 내가 느낀 느낌이나 감정을 그 위에 승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느낌 따라서 막 갔어. 그게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느낌은 나만 느낀다는 거야. 내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시키려고 보니까 그 느낌이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 너 무슨 느낌인지 알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너 누가 하냐고 그거를. 다시 말해서 그 안에 아직 체계화가 덜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설명을 해봐야 되는데 설명해 본 적이 없어.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과 공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팀원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누구보다? 고객이나 상사보다. 더 이 사람들에게 오리엔티드 돼야 되는 게 상사의 역할인데 감정적으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에게 푸시를 하기도 좀 어렵고 이 사람이 불편해하는 거를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가 그 사람하고 왜 일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불편하고 내가 불편하더라도 우리의 고객이나 우리의 회사나 조직 자체가 좋아지는 거면 사실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십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의 근간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 감정 공감형 리더 분들이라면은 감정을 존중하되 감정보다 앞서서 체크해야 될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연습해 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무한의심형 상사분들은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고 저도 이랬어. 왜 그런지를 저를 반추하면서 한번 써봤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요? 나의 레퍼런스예요. 업무가 잘 되고 사람 잘고 다 좋아. 근데 내 레퍼런스가 깨지는 거를 못 참는 거예요. 이 형한테 맡기면 뭐든지 잘 돼. 이런 레퍼런스가 있었으니까 내가 팀장이 됐을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내 팀원들을 보니까 이 자식들이 진짜 빙다리 핫바지들만 있는 거야. 얘네들 믿고 무슨 일을 해? 사고 칠 거라는 전제가 있는 거고 얘네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나의 레퍼런스가 깨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 안에 제 안에라고 할게요. 제 안에 사람에 대한 이런 표현 좀 그런데 저 지금은 안 그래요. 진짜 지금은 안 그래. 경멸이 있어. 경멸. 사람이 휴먼 오류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신뢰도 좀 없고 사람은 무조건 실수의 대상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체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이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팀원이었을 때 이 사람은 일을 잘했을 거야. 나도 의심해야 되고 나도 점검해야 되고 나도 체크해야 되거든. 사실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더 강해져가지고 사람과 일을 다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어. 이제 그렇게 가면은 리더십으로서는 이제 빵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이 안에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맥락 속에서 의사소통이 에너지가 더 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고 함께하면서 공감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지. 근데 그 에너지가 아까운 거야. 왜? 아니야 내가 하면 됐거든. 내가 직접 해버리든지 내가 시키는 것만 해. 네 할 일은 그거야. 이렇게 가다 보면 팀장급까지는 여차저차합니다. 근데 결국 번아웃에 빠져요. 왜? 모든 일은 내가 다 하거든. 내가 무슨 팀장이 아니라 마당새가 된다는 말이 이 경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걸 깨달은 거야. 맨날 보니까 나 혼자 밤새더라고. 제가 어느 순간 얘가 딱 깨졌냐면 그 다음 단계 디렉터 레벨로 딱 올라가고 나니까 이렇게 해갖고는 어차피 안 되더라고.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팀장 됐을 때 되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더라고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지나고 나면 이제 조금 알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 모두가 다 이렇지는 않겠죠. 제가 극단적인 스펙트럼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어느 유형에 좀 가깝다고 느끼시는 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다 떠나서 두 유형 다 저는 동일한 솔루션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리더십이라는 하나의 캐릭터가 있는 거거든요. 그 리더십이 갖추어야 될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액션 아이템을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더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데드라인은 착각착각 다가오죠. 내가 생각하는 업무의 퀄리티라는 게 있죠. 그리고 상사가 나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 그 기대와 무게와 이런 걸 한 몸에 내가 다 지고 있는데 팀원들이 또 내 마음 같지 않은 경우가 많단 말이야. 저 자식을 저걸 믿고 기다려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있다고. 기다림이 근데 필요해요. 이거 없이는 결국 팀원들이 자기 주도성을 갖지를 않아요. 기다리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업무를 문서화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리더들이요 말로만 해요. 말로만 하니까 팀원들과 회의할 때는 그럴듯해 보여. 그리고 이해한 것 같아. 팀원들도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해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업무 결과물을 갖고 와 보니까 내가 이야기한 것 중에 상당수가 누락됐거나 왜곡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 그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아닌데요? 팀장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다른 기억을 얘기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서화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사 전문 용어로 나온 게 뭐냐? R&R이에요. R&R. Role and Responsibility. 역할과 책임이죠. 너의 역할은 뭐고 너는 여기까지는 책임을 져야 돼 라는 것들을 명문화 해놓는 거예요. 근데 명문화 한다고 이게 뭐 이해가 똑같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대화하면서 만들어가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문서화해야 될 내용은 목표와 전략, 프로세스, 뭐부터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요런 얘기를 문서화해야 돼. 그래서 요게 이제 최근에 개발된 게 OKR이라는 방식이죠. 오브젝티브와 키 리저트. 우리가 목표라는 것을 탑다운 줄
줄 수 있어요. 근데 탑다운을 준 것에 대해서 팀원들이 적어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너가 생각하기에 더 나은 목표가 있는지를 물어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어보고 대화한 내용을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 내용을 어떤 형태로도 문서화해놔야 돼. 문서. 그래야 팀원을 점검해 줄 수도 있고 이해가 갔다는 걸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이 올바로 이해했는지가 머릿속에서 계속 공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무한 의심으로 가거나 억울해지거나 둘 중 하나로 가게 되는 거죠. 자, 리더십이 되면 반드시 훈련해야 될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요, 소통의 방식입니다. 소통. 그러니까 문서화도 좋단 말이야.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 올바로 인식이 됐는지, 그 사람이 자기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소통을 해야 나도 안심할 수 있어요. 이거 없이는 못 기다려. 소통이 있어야 기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문서라는 거는 소통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에 현재 가장 의미 있고 좋다고 생각되는 방법은 1대1 미팅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팀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아봐야 뭐 5명, 6명 이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실 이 사람들과 1대1 미팅을 한 번씩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의도가 상당히 잘 전달되고 문서화된 내용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작성했던 문서 있죠? 이 문서가 1대1 대화의 소재가 되는 겁니다. 가끔씩 1대1 미팅을 티타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티타임을 갖는 건 형식적으로 맞아요. 하지만 내용이 뭐냐 했을 때는 업무가 돼야 되는 거죠. 업무에서도 목표가 돼야 돼. 그리고 또 팀장이면 뭘 해야 되겠어?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될지 물어보는 거죠. 필요한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찾아보자. 이걸 조율해 나가는 게 소통이라는 거죠. 소통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뭐냐면요, 조율이라는 표현이 좀 더 맞아요. 그래서 우리 팀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쭉 달려가는 과정이 최대한 누수가 없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가는 게 관리자의 역할인 거죠. 그럼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나도 현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걸 언제 다 하냐? 이거를 하루 종일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요, 그냥 1시간이면 돼요. 인당 1시간. 한 달에 한 번이면 된다. 팀원이 5명이다. 한 달에 5시간이에요. 근데 이거 한 번을 하냐 안 하냐가 내 팀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4-5배로 좌지우지하게 된다니까요. 결론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소통이라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사실 메인이고요. 이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쉽진 않지만 팀장이 더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적임자를 찾아라. 제가 리더분들, 팀장분들 뭐 미팅이나 면담을 하다 보면요, 가장 어려워하는 게 팀원들이 답답한 거예요. 아, 얘가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아, 이거 백날 얘기하면 뭐하냐고. 교체를 하세요. 그러면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앉히는 것도 팀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나보다 잘할 사람이야. 그럼 여기서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팀장이지 왜 내가 팀장합니까? 아니라고. 팀장의 역할은 조율이라 그랬잖아요. 그 펑션, 특정 업무에 대해서 나보다 잘할 사람을 선임하는 게 이 리더십의 역할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찾냐? 그냥 맡기면 잊어먹어도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찾아야 돼요. 새로운 사람을 채용 건의도 하고 팀 내에서 어떤 사람을 그렇게 키울 수도 있는 거고, 적임자를 찾아가는 게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걸 다 하기 위해서는요, 팀장이 사실 여기까지 가야 돼. 업무만 하면 안 돼요. 평가에도 관여해야 되고요, 업무 기획에 관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팀의 업무가 왜 하는 건지,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건지, 그래야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가능해집니다. 팀장이 그게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업무를 문서화해? 그냥 뭐 인사팀보다 더 잘할 수가 없잖아 이게. 근데 인사팀이 뭐 해온 거 보면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대부분 아우 인사팀 우리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됐네 이런다고. 대부분 그 이유가 뭐냐면 인사팀이 그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그 업무를 잘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문서를 안 해놓고 기획에 참여를 안 하고 채용이나 평가에 관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적임자를 찾는다거나 사람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개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분의 댓글로 마무리 좀 하고 싶어요. 요즘 느끼는 건데 시키는 것도 엄청 내공이 있어야 가능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방향성과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도 내공과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한 의심형이건 감정 공감형이건 뭐였건 간에 팀원들에게 업무를 시키거나 지시를 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일단 근본적으로는 내가 아직 실력이 안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가장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리더십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업무 지시 유형에 대해서 제가 솔루션을 좀 다뤄봤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탁월한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리더십과 의사소통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연구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